2020년 봄 김서영은 37살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전원주택에 살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딸 민지는 중학교 2학년, 둘째 아들 준수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딸 수아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대기업 협력사 영업부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솜씨가 좋아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모범 가장으로 통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도 좋았고 골프도 잘 쳤습니다. 서영은 결혼 전 의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을 접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며 15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는 신혼부부들과 젊은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깔끔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작은 공원과 카페가 있어 살기 좋았습니다. 서영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집안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맘카페 모임에 참석하거나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영 씨네는 정말 부러워요. 맘카페 모임에서 다른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능력도 있고 자상하시고 집도 예쁘고 아이들도 다들 착하고. 서영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만족했습니다. 준호는 평일 저녁에는 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업무상 회식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거나 피곤하다며 집에서 쉬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서영이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알아.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데 일이 많아서. 준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서영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준호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막내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 그거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겼어. 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큰딸 민지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해 겨울, 준호의 출장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지방으로 나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으로 다녔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졌나 봐요. 서영이 동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능력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부러워. 친구들은 부러워했지만 서영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준호는 더욱 피곤해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영과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둘이서 데이트라도 할까요? 어느 날 서영이 제안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 준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장 노릇이 힘든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집에 있어도 늘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 어느 날 둘째 준수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예전엔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맨날 핸드폰만 봐. 서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일이 많으셔서 그래 이해해 주자. 밤에 준호와 함께 있을 때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각자 핸드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영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서영은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봄비가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2021년 5월 서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준호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장이 더 잦아졌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양복을 벗어 걸면서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영이 주워보니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롯데호텔 스위트룸 1박 2일 금액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서영은 영수증을 들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거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 모시고 갔던 거야. 스위트룸까지 잡을 정도로 중요한 분이셨어요. 응, 아주 큰 거래였거든.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영은 뭔가 석연찮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영은 준호의 옷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품 팔찌 영수증이었습니다.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 가격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서영은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 팔찌는 누구 거예요? 서영이 영수증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거? 우리 어머니 생신 선물이야. 어머님 생신은 8월인데 이건 4월에 산 거네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미리 사놓은 거야. 좋은 걸 미리 봐두고. 그런데 왜 숨겨놨어요? 숨긴 게 아니라 깜빡했지.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서영은 계속 의심이 들었지만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이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서영은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지은이었습니다. 오늘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 다녀왔어. 당신은 언제 와? 서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들? 무슨 애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대화창을 열어보았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장에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준호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준호는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다른 대화들을 보았습니다. 민호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 이번 주말에는 올 수 있어? 민호 유치원 발표회가 다음 주야. 꼭 와줘. 서영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서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출근한 후 서영은 맘카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영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친구 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준호 씨가 출장 많다더니 혼자 아이들 보느라 힘드시겠어요? 네, 좀 그래요. 서영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 불륜 확인 방법 같은 키워드로 말입니다. 검색 결과들을 보면서 서영은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다른 여자와의 메시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묻는 준호를 보며 서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나는 오늘 정말 바빴어. 내일도 지방 출장 가야 해. 또 출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일이니까. 준호는 별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서영은 준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건성이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큰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 미안 아빠가 이번 주말에도 일이 있어. 매번 그러시잖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이해해.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까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아이와는 키즈 카페를 다니다니. 그날 밤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준호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서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의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세요? 부산이야. 호텔에서 쉬고 있어. 어느 호텔이에요? 롯데 호텔. 하지만 서영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배경음이 전혀 호텔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이 좀 시끄러운데요. 아, 호텔 라운지에 있어서 그래. 준호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영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에 집에 혼자 있으면서 서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 그런 사람이 정말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와 함께 있을까? 하지만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돌아왔을 때 서영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저한테 숨기는 일 없죠?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냥 일 때문에 바쁠 뿐인데. 정말 일만 바쁜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해? 준호가 되묻자 서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영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모든 증거들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때가 왔다. 서영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21년 6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준호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영은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준호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해 보니 강남 어디선가 신호가 잡혔습니다. 대전이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서영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서영은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익숙한 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차였습니다. 서영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서영은 아파트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서영은 거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5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습니다. 1504호. 준호의 차량 등록 정보에서 확인한 주소였습니다. 서영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급히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준호가 나왔습니다. 양손에는 장난감 가방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1504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문이 열리자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서영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었습니다. 오빠, 빨리 들어와. 민호가 기다리고 있어. 그 순간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왔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와 준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민호, 아빠가 선물 사왔어. 준호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집에서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지은아,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7개월이야. 우리 둘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준호가 여자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보여줄까? 그래, 보여줘.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영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서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영아. 15년이었는데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서영아, 이건 1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명할게.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원한 게 아니라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뭐예요? 저 여자 뱃속 아이는 뭐고요? 복도에 서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집에서도 문을 열고 나와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요? 지금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은 아빠를 기다리는데 당신은 여기서 다른 아이랑 아빠 놀이하고 있었어요? 서영아, 제발.
제발이요? 제발은 15년 전에 했어야죠. 그때 1504호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지은이 서영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신이 부인이구나. 지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네. 저는 박준호의 아내 김서영입니다. 15년 동안에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오빠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서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이혼했어요? 지은이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군요. 서영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제 남편이에요. 새 아이의 아버지고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지은아,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지은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민호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영은 그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안에 들어가 있어. 지은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준호와 서영만 남았습니다. 서영아,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서영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서영아, 잠깐만. 준호가 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애들은 민지, 준수, 수아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서영은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들 생각은 했나요? 저 아이랑 놀 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우리 애들도 아빠를 믿고 자랐고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기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저희도 모르게!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서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 끝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탔습니다. 서영아! 준호가 따라오려 했지만 서영은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준호의 절망적인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영은 울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사이로 다른 감정도 스며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은 서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서영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5년간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질 삶이. 그날 밤 서영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마지막 줄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게 해야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큰딸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늦어졌어. 서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둘째 준수의 질문에 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는 출장이 길어져서.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서영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들,
아이들 상장들, 준호와 함께 여행 갔던 기념품들,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서영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서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으로 유명하다는 곳이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50대 여성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 메시지 내용, 그리고 어제 목격한 현장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위자료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의 말에 서영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걱정돼요. 아이들 양육권은 부인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중원적 상황이 명확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15년 동안 전업주부였던 서영에게는 특별한 경력이 없었습니다. 대학 전공이었던 의류 디자인도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아,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할 이야기 없어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아이들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서영아, 제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서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말 서영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거실에 새 아이를 모아놓고 서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왜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곳에서 다른 가족과 살고 있었어.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큰딸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엄마랑 함께 살 거야. 아빠는 가끔 만날 수 있고. 싫어요. 아빠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내 수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영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영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서영은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서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안부를 물어도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직 이혼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민지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민지의 말에 서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중학교 2학년인 민지의 말이 서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서영은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영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고 집 청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정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주는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은주야, 나 이혼하게 됐어. 뭐라고? 준호 오빠가? 서영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힘들겠다. 은주야, 혹시 일자리 없을까? 뭐든 할게. 일자리. 너 의류 디자인 전공이었잖아. 그래도 15년이 지났는데. 괜찮아, 감각은 살아있을 거야. 우선 우리 회사 와서 도와줄래? 은주의 제안에 서영은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영은
은주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단 정리, 견본 제작, 간단한 수선 작업들이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시장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서영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서영아, 너 손재주가 정말 좋네. 은주가 서영이 만든 견본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하는 건데도 감이 살아있어. 서영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서영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영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디자인 작업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아, 이 디자인 정말 괜찮은데? 은주가 서영이 그린 스케치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뭘, 이 정도면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어. 서영의 디자인은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졌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서영아, 정식으로 디자이너로 일해볼래? 은주의 제안에 서영은 기뻤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너는 원래 재능이 있었어. 그 무렵 이혼 조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 버텼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결국 서영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은 서영이 가져가고 양육권도 서영이 갖기로 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준호 씨가 상당히 큰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중요하죠. 서영의 대답에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서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맞춤 의상실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독립하는 거야? 은주가 놀라워했습니다. 응.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응원할게. 서영은 집 근처에 작은 상가를 얻었습니다. 위자료의 일부를 투자해서 간판을 달고 설비를 갖췄습니다. 간판에는 김서영 디자인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옷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서영 씨가 의상실을 여셨네요. 네. 새로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이혼했어요. 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서영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들겠네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업까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의연함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옷들,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맞춤 서비스. 서서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가 만든 옷 정말 예쁘더라. 실력이 좋아 기성복보다 훨씬 잘 맞아. 6개월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바쁜 날에는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영에게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민지의 말에 서영은 뿌듯했습니다. 준수와 수아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모습 멋있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 아이들의 말에 서영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후 서영의 의상실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예약이 밀릴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옷을 맞추러 왔어요.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저한테서? 네, 소문을 들었어요. 실력이 좋으시다고. 지은의 배는 더 부른 상태였습니다.
임신 8개월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임산부 드레스를 맞추고 싶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서영은 전문적인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지은을 위해 드레스를 만들면서 서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이었습니다. 완성된 드레스를 받아본 지은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실력이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때 일로. 지은의 사과에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미안할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됐어요. 우리 각자 잘 살아요. 그 후 지은은 가끔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2년 후 서영의 의상실은 분점까지 낼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서영 언니, 정말 대단해요. 후배 디자이너가 감탄했습니다. 운이 좋았어. 운만으로는 안 돼요. 실력이 있으니까. 서영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일기에 썼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생존자이며 성공한 사업가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었습니다. 2024년 봄 서영은 41살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의상실을 운영한 지도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김서영 디자인은 이제 동네를 넘어 서울 전역에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큰딸 민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장래 희망은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민지의 말에 서영은 뿌듯했습니다. 둘째 준수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막내 수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버지의 부재를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는 아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전 같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정말 내 예전에는 아빠가 집에 있어도 뭔가 어색했는데 지금은 진짜 편해요. 준수의 말에 서영은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이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 서영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김서영, 디자인의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백화점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를요? 요즘 소비자들이 개성 있는 브랜드를 선호해요. 특히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에 더 관심이 많고요. 서영은 고민했습니다. 백화점 입점은 좋은 기회였지만 부담도 컸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상의했습니다. 엄마가 더 큰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민지가 격려했습니다. 엄마는 뭐든 잘하잖아요. 준수도 응원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막내 수아도 힘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서영은 백화점 입점을 결정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상품을 준비해야 했고 품질 관리도 더 철저해야 했습니다.
직원들도 더 채용해야 했고 생산시설도 확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았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백화점에 김서영 디자인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개점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만 보던 옷들을 직접 볼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디자이너님이 직접 계신 거예요?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이 인사하자 고객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젊으세요. 그런데 디자인은 정말 성숙하고 세련돼요. 감사합니다. 첫 달 매출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3, 4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영 씨 옷은 입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평범한 일상복인데도 특별해 보여요.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무렵 서영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이정우였습니다. 호라비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중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로서의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업까지. 정우의 말에 서영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도 혼자서 딸 키우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월급쟁이고 서영 씨는 사업가시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것들을 몇 달 동안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서영은 아이들에게 정우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아, 엄마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정우의 따뜻한 인품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좋은 분 같아요. 민지가 먼저 인정했습니다. 수학도 잘 가르쳐 주시고. 준수도 좋아했습니다. 1년 후 서영과 정우는 재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가족 모두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에요. 서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민지의 말에 서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영의 사업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정말 성공하셨네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준호였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서영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 축하. 너의 성공을 보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할 것도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이제 각자 잘 살아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이제 됐어요. 과거 일이에요. 서영은 더 이상 준호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테니까. 2025년 새해 서영은 가족들과 함께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올해 소망이 뭐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성공했잖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야. 서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일기를 썼습니다. 4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더 강해졌고 아이들도 더 성숙해졌다. 그리고 진짜 사랑도 찾았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새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배신에서 시작된 두 번째 삶은 이렇게 진정한 행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